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 시대 출발해 볼 텐데요.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고려입니다. 그죠? 그 과정, 초기 모습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918년도에 고려가 건국되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은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들. 공산 전투에서 이 왕건이 정말 견훤한테 죽다시피 하고 살아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 전투에서 반전이 왔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고창 전투. 고창 전투에서 승기를 드디어 왕건이 잡고요. 네. 그리고 나서 뿌붐 있었던 마지막 전투 엘리천 전투. 엘리천 전투. 실질적인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삼국 통일의 어떤 그 과정들을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정말 한 나라가 이렇게 제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왕 경순왕도 항복을 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이 바로 이 태조 왕건이다라는 건데, 자, 이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후삼국의 어떤 그 민심의 동요, 원종, 애노의 남도 출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역시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선 뭘 해야 될까? 이건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뭐가 있냐면, 감세입니다, 감세.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원칙적으로. 와, 10분의 1이면 세금을 10%만 내면 되는 거잖아. 야,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네, 감세, 민생 안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특히 봄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고구려 때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기억나시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때 흑창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요 흑창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창, 상평창, 이런 구혈기구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민생 안정책이었고요. 자, 안정시켰어. 자, 다음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 고려란 나라가 이게 호족 연합 정권이잖아요. 호족 연합 정권이니까 왕권이 약해요. 이 태조 시기는 왕권이 약합니다. 이 태조 시기는 이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단 말이죠. 이 당시는 왕권이 좀 약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에 대한 정책, 이 호족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왜냐면 그들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세운 나라가 고려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세웠는데 언제든지 그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당근과 채찍,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족 정책으로 당근책과 채찍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당근 정책, 그 다음이 채찍 정책, 이런 것들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근 정책이 뭐냐면요. 그 호족들을 그냥 나의 패밀리 만드는 거야. 이거 호족들 나의 패밀리 만드는 거야. 나의 가족이야. 나의 가족이야, 너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거, 일단 장인, 사위,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왕건의 부인이 무려 29명이에요. 하루에 맨날 한 명씩 만나도 한 달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저 부인들도 어느 한 곳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호족들, 그 호족이 득세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부인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 호족들과의 어떤 지분들을 좀 다 인정해 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내가 보면, 야, 이게 쉽진 않았겠구나, 이 태조 왕건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게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나의 성씨를 주는 거예요.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내릴 사자, 성. 성을 내린다. 그래서 사성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사성을 통해서 우리 패밀리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건 명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가야지, 이게 가야 그래도 고개 끄덕이죠. 그죠? 토지를 줘요. 근데 역할에 따라 주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국공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개국공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역분전이다라고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퍼줄 수만은 없어요. 예. 어쩌면 호족들 좀 찍어 누르는 모습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채찍정책 중에 사심관 제도라는 겁니다. 이 사심관 제도는요,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사심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부, 경순왕이 경순왕, 이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너 경주 왕이었잖아, 신라 왕이었잖아. 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럼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심관 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개경으로 그냥 이런 호족들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인제도. 인질제도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통일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이 고려의 기인제도고, 이걸 바로 태조 왕건이 시행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 어떻게든 이 고려의 어떤 깃틀 왕권을 좀 잡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진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요,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입니까?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 고구려 계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나라가 있죠. 발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진정책의 과정 속에서 이때 이제 이 발해가 또 무너지면서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들어와요. 열심히 수용합니다. 예, 발해 유민들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발해 유민들을 수용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진 어떤 그런 개통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경 아니야, 서경. 그죠? 이 북진정책의 과정 속에서 바로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쭉쭉쭉쭉쭉쭉 영토를 북쪽으로 올리려는 모습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고구려 계승의 어떤 그 정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토를 고구려 영토였던 이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네요. 어허, 좋습니다. 이 태조 왕건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나라를 처음 세워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 할 게 많아요. 일단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세워져야 몇백 년 동안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호족들과 손잡고 정말 힘들게 세운 나라인데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리 적어놓는 거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걸 적어놓는 거죠. 그런 어떤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 나왔던 그런 어떤 태조 왕건과 관련된 그 저서들을 보면 정계.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할 때 이제 경계하고 또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쫙 또 리스트를 잡아놓은 것이죠. 그 다음이 계백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들이 해야 될 것들,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꼼꼼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부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들들은 좀 많겠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서로 왕이 되게 싸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그 리스트 좀 적어놔야 되겠는데, 뭐 이런 어떤 그 유언을 담고 있는 또 훈요 10조 이런 것들. 좋습니다. 자, 태조 왕건의 어떤 이런 어떤 모습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어떤 기틀이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조 왕건이 그렇게 고민했던 거,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부인이 많고 아들이 많으니까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걱정. 자, 이 걱정은 현실이 될까요? 그냥 기우로 그칠까요? 이 왕자리를 놓고 그 왕이 되겠다는 후보가 이렇게 많다면 이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은 여기 빨간 라인 보이죠? 도도도도도도도 이 안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사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왕규, 왕신의 왕규의 난. 이런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고려도 휘청합니다. 야, 태조 왕건이 이 모습을 봤으면 내가 어찌 세운 나라한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자,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과정에서 올라왔던 또 다른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이제 광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종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태조 왕건 때 왕권이 약화됐잖아요. 근데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거.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광종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왕이 올랐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 따르고 있었던 어떤 호족이나 이런 시다들이 조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 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 왜냐면 여차하면 죽일 수 있거든요. 여차하면 죽이면 뭐 다른 사람 왕이 안 치면 되니까. 호족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아마 이 광종도 한 7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 7년 동안 아마도 이 호족들을 숙청하기 위한, 호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착착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광종이 아마 그 7년 동안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노비안건법이 뭐냐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안검,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일반 양민으로 돌려놓는 법.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입니다. 노비는 왕이 터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내 사유재산을 조사해서 내가 혹시 이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거라면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겠다. 원위치란 양민이에요. 양민은 이 호족과는 관련이 없고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의 백성은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걸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호족에게 떼어내는 거야. 떼어낸다는 얘기 뭐냐면 호족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호족의 노비는 군사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떼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 때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노급을 폐지했던 왕이 누굽니까? 네, 그 신문왕. 그죠? 그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 호족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냥 국가 재정이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양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줘야 이게 국가가 돌아가면서 호족들 너희한테 뭘 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라니까 그래, 쟤는 뭐 원래 그런 애니까 아무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안건법이 시행됩니다. 근데 노비안건법이 시행되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바로 과거제를 때립니다. 이건 대단한 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한술 던질 때 걔가 어떤 반응 볼 것이고 그 반응에 대한 어떤 걸 보겠다. 이게 따다다닥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거제를 던집니다. 과거제는 뭐냐면 바로 이 호족들한테 시험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칼 갖고 개국공신 돼가지고 뭐 역분점 받으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 그런 거 아니다. 실력에 의해서 내가 뽑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면 호족들 퇴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주위에 심겠다라는 왕의 의지입니다. 왕의 의지예요. 자, 이러니까 호족들이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우리 개국공신이야. 우리 개국공신 집안인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겠죠. 엄청난 불만이 많겠죠. 그럼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광종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광종의 목표는 뭐냐?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 호족을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족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치는 제가 명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호족을 숙청하려면 그들이 왕에게 대드는 영모,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광종이 왕이 되자마자 호족 숙청을 했으면 호족 숙청이 됐을까? 안 됐죠. 불가능했죠. 아마 호족들한테 아마 칼 맞아서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힘을 일단 빼놔. 그리고 과거제 시행해. 그래서 호족들이 반발토록 해. 반발토록 했을 때 이게 바로 영모다. 명분 씌워가지고 군사력이 이미 약화되었던 호족들을 숙청해버린 것이죠. 진짜 좀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광종의 이 손에 피를 철철철철 묻힙니다. 진짜 많이 죽여요. 이 호족 숙청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네, 호족들에 대한 숙청. 호족들에 대한 숙청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뽑은 관리들, 그런 관리들한테 옷을 입혀요. 유니폼을 입혀요. 색깔별로. 예, 공복제정. 공복제정.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광종은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칭제 권원, 내가 이제 황제다.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그리고 연호를 쓰겠다. 그 칭제 권원이 바로 광덕 또는 준풍. 광덕, 준풍. 고구려 때 왜 광개토 태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고려 광종도 광덕, 준풍과 같은 이런 연호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제를 먼저 시행했으면 또 어땠을까? 뭔가 이게 지금 다 퍼즐이 맞춰지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아, 진짜 정치인 광종은 상당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광종의 개혁, 광종의 왕권 강화 프로젝트가 완벽히 성공하니까 이 호족들이 숙청되면서 이제 이 경종 때가 되면 여러분들 옛날엔 여러분들 역분전 지급했죠. 이 역분전은 개국공신한테 역할에 따라 나눠준 거 아니야. 이 왕권 강화야, 왕권 견제야. 왕권 약화죠, 여러분들 이건요. 왕권 강화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광종이 싹 쓸어버리면서, 말 안 되는 호족을 싹 쓸어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공복 제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너희는 네가 일한 거에 따라서 줄게. 너가 나라를 세우는 공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일한 만큼 줄게. 라고 하는 월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경종 때 처음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시정, 그 전시과라 그래요. 전시과 제가 다음 경제 파트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지와 시지를 준 거예요. 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고요. 시지라고 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그것을 과에 따라서, 예,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처음으로 정한 토지 제도, 이게 바로 경종 시정전시과. 그러니까 시정전시과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광종의 이 호족 숙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분전에서 이렇게 전시과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그 과도기에 바로 이 광종의 개혁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이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예, 호족들이 이제 바로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종, 이제 이룰 성자야. 네, 이뤄내는 거예요, 이제.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성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안정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성종 시대. 자,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자, 이때요, 유학자. 자, 이제 유학자 등장합니다.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 최승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육두품 집안 출신이에요. 육두품 집안 출신이에요. 예, 그의 할아버지는 바로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최치원 신라 말의 최치원? 네, 맞습니다. 최치원도 시무책을 올렸지만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산으로 들어가서 뭐 산신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신라 말의 육두품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골품 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세 고려는 달라요. 고대 신라와 중세 고려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육두품 집안들이 이렇게 왕과 함께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경주 김씨들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경주 최씨들도 그 이외의 성씨들도 함께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다. 인간 자유의지가 고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확대되고 진보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최승로는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네, 이제 나라, 치국에 있어가지고 유학은 참 유용하잖아요. 이러면서 이 최승로가 이 성종에게 건의를 많이 하는데, 시무 28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걸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지방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 이성육부를 또 정비, 요건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이런 어떤 나라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체계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지방관 파견은 너무 중요해요. 이 지방관 파견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방관은 여러분들 전국에 파견된 건 아니고요. 12목에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최승로는 또 뭘 주장하냐면
네,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부처님 오신 날 하는 연등 행사 있잖아요. 이런 연등회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관회. 이건 도교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도교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금지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네, 유학자들은 참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무슨 뭐 신에다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학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사실 훈요 10조 보면 연등회와 팔관회 이거 장려하거든요. 예, 장려하는데 이제 유학의 시대 최승로를 등용하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억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성종시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안정화가 되면서 문벌 귀족사회의 어떤 토대, 이런 토대가 잡혀지게 되더라. 태조의 왕건이 참 이렇게 힘들게 세우고 호족들 눈치를 보면서 겨우 출발시켰던 이 고려, 광주의 그 피 맛을 보면서 이렇게 성종시대에 와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 여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겁니다.